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UD를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UD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를 초래한 원인에 대한 성찰은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규제 해제를 주장하는 시장의 묵은 요구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것인가라는 의심의 눈길을 받습니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는 우리 문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린 뉴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인 제레미 리프킨 펜실베니아대 와튼 경영대학원 교수와 코로나19 위기의 본질과 그린 뉴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위기의 주요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변화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자마자 서구 언론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야생동물을 식용하기 때문에 감염병이 발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니에요. 기후변화로 생긴 모든 결과가 이 팬데믹을 초래한 겁니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순환 교란으로 인한 생태계 붕괴입니다. 온난화로 지구의 물순환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구가 1도씩 뜨거워질 때마다 대기는 지상에서 7%씩 더 많은 강수량을 빨아들입니다. 열은 구름이 지표에서 강수를 더 빨리 취하도록 몰아칩니다. 그래서 통제가 어려운 물난리를 겪는 겁니다. 그 거칠고 극단적인 현상 속 가뭄과 산불도 일어납니다. 미국은 작년에 캘리포니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이 산불에 휩싸였어요. 호주는 그 2배였고요. 미국에선 남한 영토만큼 불에 타버렸고 호주는 한반도 전체만큼 불길에 휩싸인 것이군요. 변화하는 물 순환을 따라잡지 못한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이 지구에 남은 마지막 야생의 털을 침범하고 있어서입니다. 1900년만 해도 인간이 사는 땅은 전체의 약 14% 정도였어요. 지금은 거의 77%에 달합니다. 인간은 야생을 개발해서 단일 경작지로 사용하고 숲은 밀어버리고 소를 키워 소고기를 생산합니다. 셋째로 야생 생명들의 이주가 시작됐습니다. 인간이 재난을 피해 이주하듯 동물뿐 아니라 식물, 바이러스까지 기후재난을 피해 탈출하고 있어요. 서식지가 파괴됐기 때문에 인간 곁으로 왔고 바이러스는 동물의 몸에 올라타서 이동했죠. 최근 몇 년 동안 에볼라, 사스, 메르스, 지카와 같은 팬데믹이 발생한 이유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야생동물이 바이러스의 중간 매개체가 된 것인데 미개한 민족 문화가 바이러스를 끌어들였다는 혐오가 오히려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셈이군요. 앞으로 더 많은 전염병이 창궐할 겁니다. 이제는 팬데믹이 올 때마다 1년 반 정도 봉쇄될 것을 예상해야 해요. 초기 단계에서 봉쇄를 해도 약 6개월 뒤에는 두 번째 파고가 찾아옵니다. 초반에 완전히 봉쇄하지 않으면 두 번째 파고는 훨씬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백신이나 항체가 나오길 기다려야죠. 우리는 경제를 새로 조직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사회생활, 그리고 통치 방식까지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스나 에볼라, 메르스 등은 코로나19처럼 세계를 뒤덮는 팬데믹으로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세계화의 답이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국가적인 시장과 국가라는 개념을 갖게 했고 2차 산업혁명은 세계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인프라는 재고를 남기지 않습니다. 탄력성보다는 오로지 효율성에만 의존하죠. 지금의 신자유주의 경제는 단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분기별 보고서로 이익 현황을 보여줘야 하죠. 이익을 못 내면 주식이 평가절하되니 CEO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분기마다 수익을 내려면 장기투자 장기계획 중복장치를 구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팬데믹이 오면 전체가 타격받고 세계화된 인프라가 붕괴합니다. 전염병이 발생한 순간 전 세계 인프라가 무너졌습니다. 마스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인공호흡기는 어디에 있었나요? 작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 마찰을 일으킬 때 의료용품까지 관세를 매기는 바람에 미국의 의료 물량이 어이없을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전염병으로부터 몇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다 같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다 같이 무너진다는 건 무슨 의미죠? 과학자들이 유엔에서 지구가 6번째 멸종에 들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간은 머지않아 멸종할 것이고 10년 안에 지구의 생명종 절반이 사라진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화석연료 문명은 역사상 가장 비싼 에너지 체제라 수직적으로 통합된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필요했습니다. 마침내 세계 GDP 3분의 1을 차지하는
500대 글로벌 기업들이 나오게 됐죠. 그 결과로 우리는 불평등과 마주합니다. 산업화 때문에 인류의 절반이 잘 살게 되는 동안 나머지 절반은 하루를 $5 미만으로 버텨갑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들의 외침이 주목받고 있기도 하죠. 그들은 1년 반 전에 미래를 위한 대규모 행동을 했습니다. 140여 개국에서 수백만의 밀레니얼과 Z세대들이 기후 비상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을 요구했어요. 이들은 스스로를 한 아이종으로 봅니다. 인간과 동물, 식물이라는 경계를 무너뜨리고 대기권까지 뻗어있는 생물권 전체를 멸종 위기에 놓인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해요. 지금 우리는 인류가 하나의 종으로 함께하는 길에 있음을 배웁니다. 지난 산업혁명과 세계화가 단기 이익에 의존해 장기적 탄력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배워요. 이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우리를 3차 산업혁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요? 3차 산업혁명은 글로컬을 위한 인프라예요. 세계화가 아닙니다. 글로컬화, 생물지역, 거버넌스, 인간만이 아니라 지역 생태계 전체를 책임지는 통치입니다. 3차 산업혁명 인프라는 분산되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고 수천만 명에게 확장되는 인프라입니다. 여기서는 500대 글로벌 기업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역으로 활동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려면 세 가지 결정적인 기술인 새로운 커뮤니케이션과 에너지원, 물류 이동성이 나타나야 하는데 3차 산업혁명에 있어 커뮤니케이션 혁명은 인터넷이고 에너지 혁명은 재생에너지, 이동혁명은 전기 및 연료전지 차량이라는 거죠. 이 모두는 인터넷으로 다시 연결되고요. 네, 그 모두를 아우르는 장치가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건물마다 센서가 장착되는데 공장, 창고, 집, 스마트 차량에도 장착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글로벌 사회는 센서를 장착한 사물 인터넷과 연결될 겁니다. 3차 산업혁명은 세계를 수십억, 수조 개의 센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유럽과 중국에서 이와 관련한 건설을 도왔어요. 한국으로도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사물 인터넷으로 취합할 정보는 엄청난데요. 지금도 정보가 기업 이윤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객이 쓰는 카드 결제 정보만으로도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고요. 정부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마냥 믿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사물 인터넷을 지배하지 않고 사람들을 감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보안을 어떻게 보장할까요?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인프라는 공공재입니다. 기업도 중앙정부도 아닌 바로 지역사회가 규제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 속에서 우리는 규제 해제와 민영화를 강요받았어요. 레이건부터 오바마까지 줄곧 시도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가 너무 관료적이라고 말합니다. 경쟁이 없으면 게을러져 혁신을 못하니 민영화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반드시 이 말을 해야겠어요. 45년 동안 경제 분야에서 일해왔는데 정부가 철도를 정시에 운행하지 못하거나 우편 서비스를 제 시간에 관리하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TV를 제 시간에 송출할 수 없거나 상하수도 시스템을 관리할 수 없던 적이 없어요. 단지 자본가들이 시장에서 돈을 벌 기회가 부족한 걸 깨닫고 정부 인프라를 수익성 좋은 다음 목표로 설정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도처에서 민영화된 교량, 상하수도, 전기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공 인프라가 민영화될 때 인프라 자산은 뜯겨나갔습니다. 인프라는 반드시 지역의회, 지역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공공재로 통제되고 공공의 뜻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한국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대안으로 그린 뉴딜이 지역에서부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국가 정책으로는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한국은 2차 산업혁명의 성공 사례로 떠올랐지만 바로 그 부분에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쓰는 전력의 68%는 화석연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42%의 전력이 석탄과 천연가스로 돌아갑니다.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7.6% 뿐입니다. 산업화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비율입니다. 다행히 한국의 주요 선도 산업들은 제로 탄소 배출, 그린 뉴딜, 3차 산업혁명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방해하는 것은 전력뿐입니다. 바로 한국전력공사입니다. 구시대적인 생각과 이를 고수하는 이들이 기후변화로 데려가고 있어요. 문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현재의 전력 소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스탠포드대와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모든 나라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연구했습니다.
한국은 내일 아침 한국 전역에서 사용할 에너지의 85%를 햇빛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으로 14%를 생산하고 나머지 1%는 바이오매스로 메울 수 있어요. 게다가 태양과 바람은 공짜입니다. 2018년 10월 한국 대통령이 전환을 선언했어요. 그러나 신속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국이 코로나19 위기에 있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대처했듯 새천년 재생에너지 역사를 빠르게 구비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이 위기 속에서 30%가 넘는 노동자들이 실직할 것을 예상합니다. 당장 닥친 실업 위기 때문에라도 시장을 먼저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알던 방식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끝났어요. 재작년에 태양광과 바람으로 생산하는 균등화 발전 원가가 천연가스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천연가스 산업이 작년에 파산했어요.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인 화석연료 좌초자산 위에 앉아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 과정 속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로봇은 국가 전력망을 만드는 지하 케이블을 설치하지 못합니다. 로봇은 풍력 터빈과 태양광 패널을 조립하지 못합니다. 빌딩에 사물 인터넷과 센서도 설치하지 못해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질 변화입니다. 자본이 핵심입니다. 세계가 새로운 인프라로 바뀌는데 엄청난 돈이 드는데 어디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돈은 충분합니다. 저는 한국이 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노동자들은 세계적으로 41조 달러의 연금 기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자본 덩어리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추진할 그린 뉴딜의 핵심은 연금 기금입니다. 저는 이를 재투자하길 바랍니다. 한국이 한국 노동자들 기금의 투자처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새로운 인프라를 건설하는 현장에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프라에 투자된 자신들의 자금에서 나오는 수익을 자녀와 함께 누리도록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 자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정치적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돈입니다. 코로나19 위기는 오늘 우리의 문명이 갖는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세계 청소년들이 시청을 찾아가고 정부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기후 비상이다. 우리는 멸종을 마주하고 있다.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자 정부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여러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글로벌 기후 비상이에요. 우리가 멸종한다는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정부가 마주하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니까요. 주요 쟁점 중 하나라는 말을 듣자마자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외칩니다. 멸종과 균형을 맞출 다른 쟁점들은 무엇인가? 무엇이 중요한데 그 어떤 의제도 기후변화보다 최우선을 차지할 수 없다. 한국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9세대 정치를 쓸어내야 합니다. 그들은 이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오래된 정당들은 동기부여를 받지도 못하고 나태합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로 정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시의회를 차지하세요. 지역사업을 책임지는 겁니다. 이 일을 해낸 사례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28살의 미국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핀란드 총리 산나 마린도 34세 여성입니다. 우리에겐 이런 인물이 수백만 명 필요합니다.